새벽 4시였어요. 냉장고 모터가 낮게 울리는 소리만 부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 닿는데 마치 빈 그릇을 손가락 끝으로 두드리는 것처럼 공허하게 울리더라고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손에 보리차 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잔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는지도 몰랐어요. 아마 한참 됐겠지요. 제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던 거니까요. 남편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코 고는 소리라도 들려야 저 사람 살아있다는 걸 알 텐데 그날 밤은 그것조차 없었어요. 아들 방은 이미 훨씬 전에 짐을 다 빼버렸고요. 32평짜리 아파트가 그날 밤만큼은 꼭 광장처럼 느껴졌어요. 넓고 차갑고 아무도 없는 광장요.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요. 큰 소리로 부르면 달려올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식은 보리차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제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손끝이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가 먼저 굳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저는 박순옥이에요. 올해로 62살이고요. 30살에 이재현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32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웠어요. 이준혁이라는 아이인데 지금 36살이에요. 그 아이가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아꼈고 입을 것도 아꼈고 제 몸이 아파도 병원은 다음에 가자 하면서 아이 학원비를 먼저 챙겼어요. 그게 제가 아는 어머니의 모양이었거든요. 제 어머니도 그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아이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니, 배신이라는 말로는 부족한지도 몰라요. 배신은 순간이지만 제가 겪은 건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진행된 일이었거든요. 마치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집 안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것처럼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 냄새가 나고 그제야 돌아보면 이미 벽까지 번져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게 딱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 털어내야 할 것 같아서요. 말하지 않으면 이 무게를 혼자 끌고 가야 하는데 62살 된 몸으로는 그게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듣다 보면 중간에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한테 왜 그걸 이제야 알았냐고 너무 늦었다고 하실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날, 그러니까 제가 새벽 식탁에 혼자 앉아있던 그날로 돌아가기 전에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처음부터 이상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상했는데 제가 못 본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요. 물론 제가 너무 둔했던 탓도 있을 거예요.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에휴, 지금 생각하면 참, 그 봄이 문제였어요. 작년 봄이요. 아카시아 꽃이 바람에 날리던 그 봄에 처음으로 통장을 꺼내 들었을 때부터 이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아니, 시작된 게 아니라 제가 눈을 뜬 거겠지요. 일은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때 아카시아 냄새가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달달하면서도 조금 비린 듯한 봄 끝자락의 그 냄새가요. 저는 부엌 창문을 열어두고 통장 정리를 하려고 서랍을 뒤지고 있었는데 손에 닿은 그 낡은 통장의 질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둥그러진 갈색 표지의 통장이요. 15회는 넘게 쓴 것이었을 거예요. 그걸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잔액을 확인한 게 아니었어요. 거래 내역을 봤는데
거기 찍힌 숫자들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눈이 잘못된 건지 싶어서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봤어요. 다시 봐도 같았습니다.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째 그랬던 거예요. 숨이 살짝 막혔어요. 속이 울렁거린 게 아니라 진짜로 숨이 한 번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뺨에 닿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냄새도요. 아까까지만 해도 달달하게 느껴지던 아카시아 냄새가 그 순간부터는 뭔가 무거운 것처럼 코 안쪽에 달라붙어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 쓴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무언가를 쓰고 잊어버렸을 거라고요. 예순이 넘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만한 돈이 나갈 곳이 없었어요. 경조사도 없었고 병원도 안 갔고 가전제품 바꾼 것도 없었는데 냉장고는 10년도 더 된 걸 아직 쓰고 있었고 세탁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리가 아파도 그냥 파스 붙이고 버텼는데 그러면 누가 어디로 빼간 걸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저는 서랍을 닫았어요. 통장도 다시 집어넣고요. 그리고 아카시아 냄새가 들어오던 창문을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닫아야 할 것 같았어요. 뭔가를 안으로 더 들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마치 제가 그 창문을 닫으면 그 질문도 같이 닫힐 것처럼요. 물론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남편이 들어온 건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서였어요. 저는 뭔가 물어보려다가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쪽은 신발도 대충 벗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한테 눈도 주지 않았어요. 32년을 같이 산 사람이 그날도 그랬습니다. 등이 보이는 순간 저는 그 등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참, 그 등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오늘은 말하지 말자고 했을 거예요. 제가 늘 그랬거든요. 오늘은 말하지 말자. 오늘은 아니다. 분위기 보고 나중에.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또 며칠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잊은 척 하는 거고요. 아니, 잊으려고 애쓰는 거였겠지요. 그게 제 32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별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냉장고에서 두부 꺼내고 호박 썰고 멸치 육수 올리고 32년을 똑같이 해온 아침이었으니까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손은 찌개를 끓이고 있는 거지요. 참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속이 아무리 뒤숭숭해도 아침이 되면 부엌에 서 있게 된다는 게 그때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씻고 나왔어요. 식탁에 앉아서 신문을 폈고요. 저는 찌개를 상에 올리면서 어제부터 목 안쪽에 걸려있던 그 말을 어떻게 꺼낼까 생각했습니다. 직접 물어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모른다고 할까? 아니면 아는 척을 할까? 아니면 화를 낼까? 그 사람이 화를 낼 때면 제가 먼저 위축되는 게 또 문제였거든요. 3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결국 밥을 반쯤 먹다가 말을 꺼냈어요. 저기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 통장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된 거요. 그쪽에서 신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눈이 보였어요. 혹시 무슨 말이 나올까 싶어서 저는 숨을 참았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은 이거였어요. 그게 왜? 딱 3글자였습니다. 그 3글자가 어찌나 메마르던지 찌개 냄새가 가득한 부엌인데도 공기가 갑자기 건조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침을 한번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빠져나간 게 있어서요. 제가 쓴 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신문이 다시 올라갔어요. 모르는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신문 뒤로 그쪽 얼굴이 사라지고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그 신문 앞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속이 뭔가 꽉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는데 화가 난 건지 서러운 건지 그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그게 말이 되는 대답인지 안 되는 대답인지 정도는 알았어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남편이 모른다고요. 그 집에서 저 말고 통장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 거기서 더 밀어붙이질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도 저 자신이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냥 더 물으면 싸움이 날 것 같아서요. 싸우면 제가 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고 저는 결국 먼저 무너지는 패턴이 수십 년째 반복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찌개를 더 떠서 그쪽 그릇에 얹고 입을 닫았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어리석은 짓이었는데 그때 저한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혁이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은 안 했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한 달에 한두 번은 내려오던 아이였는데 그 즈음에는 바쁘다는 말만 하고 얼굴을 잘 안 비쳤거든요. 그래도 전화는 가끔씩 했어요. 제가 먼저 하면 받기는 했고요. 그날도 그쪽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바쁜 기색이 역력했어요. 목소리가 좀 낮고 빨랐거든요. 저는 그게 신경 쓰였지만 일단 안부를 묻고 나서 통장 이야기를 살짝 꺼냈습니다. 준혁아, 엄마 통장에서 돈이 좀 빠져나간 게 있는데 내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던데 혹시 뭔가 아는 거 있어? 잠깐 사이가 있었어요. 길지 않은 침묵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른다면 바로 모른다고 할 텐데 왜 잠깐 멈추는 건지. 무슨 돈이요? 그쪽이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그 목소리에서 뭔가를 들으려고 했어요. 당황한 기색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근데 그게 잘 안 읽히더라고요. 준혁이 목소리가 원래 감정 기복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얼굴에 잘 안 내비치는 아이였어요. 저는 대강 설명을 했습니다. 몇 달째 돈이 빠져나갔다고 내역을 보면 현금 출금이랑 이체가 섞여 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쪽에서 또 짧게 침묵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가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가슴이 뭉클한 게 아니라 뭔가 둔하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엄마가 잘못 쓴 거 아니냐고요. 물론 말이야 맞는 말이지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온 방식이, 그 목소리의 온도가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쏘아붙이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준혁이는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금방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더 했다가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요. 엄마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게 유독 눈이 부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정말 제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예순이 넘으면 그런 일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저는 그날을 넘겼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날 밤에 남편이 안방 서랍을 잠그는 소리가 났어요. 작고 딸깍하는 소리였는데 그게 제 귀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전에도 들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그날 처음 들은 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언제부터 습관이 됐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결혼하고 초반에는 저 사람이 서랍을 잠그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작은 딸깍 소리가 잠들기 전까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에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제가 예민한 줄만 알았어요. 준혁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가 10달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두 팔을 벌리고 있었고 남편은 저쪽 벽 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준혁이는 그 사이에서 뒤뚱뒤뚱 발바닥을 바닥에 탁탁 대면서 걸어왔습니다. 겨우 3발짝이었어요. 그러다 제 품에 와서 엎어졌는데 그 아이 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요. 작고 통통한 손이 제 어깨를 꽉 잡는데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3발짝이었는데도 저는 그날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게, 걷는다는 게, 제 쪽으로 온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기억이 왜 그날 갑자기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아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겠지요. 전화 끊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엄마가 잘못 쓴 거 아니에요 하던 그 목소리요. 낮고 빠르고 별 감정이 없던 그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를 지우려고 자꾸 다른 기억을 꺼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준혁이 목소리를, 따뜻하던 그 손을. 준혁이는 어릴 때 참 순한 아이였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때를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싸우고 온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탐낸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항상 칭찬을 했어요. 준혁이 어머니, 아이가 정말 바르게 잘 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거든요. 내가 잘 키운 건지 아이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이 좋았어요. 제 삶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는데 성실하기는 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아이였거든요. 저는 그게 기특해서 야식을 챙겨다 주곤 했어요. 아이 방문 앞에 컵라면이나 따뜻한 보리차를 두면 준혁이가 문을 열고 나와서 받아들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 자. 그게 다예요. 말수가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짧은 2글자가 저한테는 긴 말보다 더 따뜻했어요.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 2글자 안에 다 들어 있었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서부터 달라진 걸까요? 제가 처음 낌새를 챈 게 한 3년 전이었어요. 준혁이가 30살쯤 됐을 때요. 전화 오는 횟수가 줄더니 오더라도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쁘다, 요즘 힘들다, 그런 말은 하는데 속내를 말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어쩌다 한 번씩 회사 얘기나 친구 얘기를 했는데 그 무렵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뚝 끊겼거든요. 저는 그게 그냥 다 큰 아들이 멀리 살다 보니 그런거려니 했어요. 어머니한테 직장 이야기 시시콜콜할 나이도 아니고 친구 이야기할 나이도 지났으니까요. 아이가 어른이 됐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물론 좀 서운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섭섭하다는 말은 못했어요. 그런 말 했다가 아이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근데 있잖아요. 그 무렵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준혁이 생일에 용돈을 넣어주려고 아들 계좌로 이체를 하려는데 아들 계좌 잔액이 화면에 잠깐 비쳤거든요. 실수로 제 화면에 뜬 건데요. 많지 않더라고요. 30 중반 직장인 통장치고는 참 얄팍했어요. 보너스는 고사하고 월급도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요. 저는 그걸 보고 혼자 걱정을 좀 했습니다.
요즘 살기 힘들다고들 하던데 우리 아이도 빠듯하게 사나 하고요. 그때 왜 직접 물어보지 않았냐고요. 물어봤어요. 통장이 좀 얄팍하던데 괜찮냐고. 그랬더니 준혁이가 뭐라고 했게요. 엄마는 왜 남의 통장까지 신경 써요. 그 말이 얼마나 낯설게 들렸는지요. 남의 통장이라고요. 제가 남인가요? 이 아이한테. 물론 성인 자녀한테 통장 얘기 꺼내는 게 실례일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한 말이었는데 남의 통장이라는 그 표현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남의 통장. 내가 남이라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남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때는 그냥 아이가 예민하게 굴었겠거니 했어요. 세상에 부모 걱정 싫어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커서 엄마가 돈 이야기 꺼내면 창피할 수도 있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대신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걱정을 했고 그 걱정은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제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랫집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는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우리 아파트에서 한 15년은 같이 산 이웃이에요. 입이 좀 가벼운 편이라서 저는 늘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그날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어요. 박 여사가 장바구니를 보더니 말을 걸었어요. 어머, 순옥 씨. 요즘 혼자 장 보러 다녀요? 남편분은 어디 가셨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일 보러 갔겠거니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박 여사가 좀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딱히 뭐라고 할 것도 없는 표정인데 뭔가 말을 삼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괜히 물어봤습니다. 왜요? 뭐 보셨어요? 박 여사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에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며칠 전에 아드님 차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걸 봤거든요. 아, 왔다 갔나 보다 했는데 순옥 씨한테 안 들렀나 보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든 채로 복도에 서 있었어요. 박 여사는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방금 들은 말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굴렸습니다. 아드님 차가 지하 주차장에 있었다고요. 왔다 갔나 보다고요. 저한테는 안 들렀냐고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들이 집에 왔는데 저한테 연락을 안 했다고요. 이 동네에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어머니 집에는 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요? 아버지를요. 이 아파트에 아들이 만날 사람은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랫배가 서늘해졌어요. 등이 오싹한 게 아니라 배 안쪽에서부터 식어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손이 한번 틀렸어요. 잘 아는 번호인데 손가락이 제대로 가질 않더라고요. 다시 누르고 문이 열렸는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집 안 공기가 뭔가 달랐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달랐어요. 아들이 여기 왔다 갔구나. 아버지를 만나고 갔구나. 그리고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정수리를 눌러왔습니다. 아들이 변한 게 언제부터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전화기를 든 게 오후 2시쯤이었어요. 남편은 낮에 어딜 나갔는지 집에 없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준혁이 이름이 저장된 번호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누를까 말까를 한참 망설였어요. 이상하지요. 자식한테 전화 하나 거는데 이렇게 머뭇거린다는 게요. 근데 그게 그랬어요. 전화를 걸었다가
또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싶은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무너지는 게 싫어서, 그래서 손가락이 멈춰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눌렀어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데 그 연결음 사이사이 침묵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저도 모르게 소파 끝을 손으로 꽉 쥐고 있더라고요. 네 번째 연결음이 끊기면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게 첫 마디였어요. 여보세요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냥 숨을 뱉는 것처럼 무심하게 나온 한 글자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시작했어요. 준혁아,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 바빠요.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어갔어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혼자 살면 대충 먹게 되잖아. 먹어요. 그 목소리 안에 뭔가 거리가 있었어요. 멀다는 게 아니라 이쪽이랑 저쪽 사이에 유리 같은 게 한 장 끼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닿는데 닿지 않는 그 느낌이요.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냈어요. 있잖아, 며칠 전에 내려왔었어? 박 여사가 내 차를 봤다던데. 이번에는 침묵이 조금 더 길었어요. 잠깐요. 잠깐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으려고 했어요.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고 바람 소리 같은 것도 났어요. 실내인지 실외인지 모를 배경 소음이었습니다. 잠깐 아버지 드릴 서류가 있어서요. 서류요.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이 다물어졌어요. 서류라고요. 아버지 드릴 서류가 있어서 내려왔는데 어머니한테는 들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서류를 아버지한테만 전해야 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서류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요. 그냥 서류요. 엄마가 알 거 없어요. 엄마가 알 거 없다는 말이 가슴을 딱 막았습니다. 얼굴이 화끈했어요. 화가 난 건지 수치스러운 건지 그것도 모호하게 뒤섞인 채로요. 내가 알 거 없는 서류가 내 집에서 오가고 있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꾸요. 준혁아.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 서류가 혹시 엄마 이름이랑 관련된 거야?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그 조용함이 대답이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바로 아니라고 할 텐데. 그쪽에서 말이 없다는 게요. 저는 소파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손마디가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요. 엄마,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화 종료 화면이 뜨는데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통화 시간이 표시돼 있었는데 짧았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들이 저한테 한 말들이 하지 않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잠깐 아버지 드릴 서류가 있어서요. 엄마가 알 거 없어요. 세상에.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거기서 멈추는 느낌이 들었어요. 넘어가질 않는 것처럼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화창한 날이었는데 제 안에는 구름이 잔뜩 낀 것 같았습니다. 참, 이런 날씨가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밖은 환한데 속은 어두운 게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식이 한 말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알 거 없는 서류를 아버지한테 갖다 드린다는 게요. 제 이름이 달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저 모르게 무슨 서류가 오가고 있다는 게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인정하기 싫었던 거지.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돌아왔는데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웃지는 못했어요. 그냥 묵묵히 밥을 차렸어요. 그쪽도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이 없었고 그 식탁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그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원래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닌데 주변이 너무 조용하니까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그쪽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는데 차가운 줄을 몰랐어요. 머릿속이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서류. 그 말이 자꾸 걸렸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져온 서류가 뭘까요? 저 모르게 오가야 하는 서류가 뭘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거실 불을 껐어요. 그리고 남편 방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문 너머에 서랍이 있고 그 서랍 안에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막연한 불안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보이지는 않지만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에 진실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눈이 말을 안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고 있으니까 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들 목소리가 들렸다 사라지고 박 여사 말이 들렸다 사라지고 남편 등이 보였다 사라졌어요. 그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데 맞춰지질 않아요. 아니, 맞춰지기는 하는데 제가 맞추기 싫은 거예요. 그 조각들이 완성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를 이미 알 것 같아서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그쪽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종이 같은 게 바스락거리는 소리요. 저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면서요. 그 소리가 한참 나다가 멈췄고 그 다음에 딸깍 잠금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 공기를 딱딱하게 굳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로 그 소리의 여운을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딸깍이라는 작은 소리가 어찌나 선명했는지요. 마치 시계 초침처럼 귓속에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한 번 딸깍. 그게 끝이었는데 그 한 번이 저한테는 아주 긴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잠기는 소리였잖아요. 내가 보면 안 되는 게 그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밤 내내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은 한순간도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는 걸 누운 채로 느꼈어요. 커튼 틈으로 빛이 조금씩 스며들더라고요.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그 빛이요. 그 빛이 방 안에 들어올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확인해야겠다. 그 생각을 한 게 아마 날이 밝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두렵기는 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섭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평생 살아온 집에서 평생 같이 산 사람들 때문에 무섭다는 게 이상한 말이지만 그게 그랬습니다. 무서웠어요. 서랍 안에 든 게 뭔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테니까요.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더 무서웠는지도 몰라요. 에휴, 결국 알게 되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겁나는 거였지요. 남편이 나간 건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신발을 신고 나가면서 한마디도 없이 문을 닫더라고요. 어딜 가는지, 언제 오는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원래도 그런 사람이긴 했어요. 32년 동안 외출하면서 어딜 간다고 말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전에는 그게 그냥 그 사람 성격이겠거니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 닫히는 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요. 둔탁한 울림이 현관 바닥을 타고 올라와서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진동이 가슴팍까지 닿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현관 앞에 서서 그 소리의 여운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완전히 조용해졌을 때 저는 느리게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두를 수가 없었거든요. 다리가 무거웠어요. 발이 잘 안 떨어졌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숨을 한 번 골라야 했어요. 이게 무서운 건지 아니면 몸이 이미 알고 있어서 버티는 건지 그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어요. 그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시간의 냄새랄까요? 32년 동안 같은 방을 쓰다가 각 방으로 나눈 지 한 3년이 됐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아직도 낯선 냄새가 나요. 제 방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방에 들어올 일이 없어졌거든요. 그쪽이 원하지 않았고 저도 굳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서랍은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서랍장인데 손잡이가 낡아서 손에 닿는 느낌이 거칠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잠깐 그 손잡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작고 동그란 자물쇠요.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겨보니까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면서 잠그는 걸 깜빡했는지 아니면 잠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랍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서류 냄새요. 여러 장의 종이가 네모나게 접혀서 안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거기 적힌 글씨가 아들 글씨였어요. 저는 아들 글씨를 알아요.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글씨가 작고 반듯했거든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뚝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은 느낌이요. 종이를 폈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법률 용어가 많아서요. 저는 그런 서류를 볼 일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천천히 읽어 내려갔는데 읽다 보니까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순옥. 거기 딱 제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이름이 있었고요. 이재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였어요.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명의 이전이라는 건 재산의 주인 이름을 바꾸는 거래요. 제 이름으로 된 것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서류가 말하는 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무언가가 남편 이름으로 넘어갔다는 거였어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찍은 적 없는 도장이요. 손이 떨렸어요. 손끝이 아니라 손목부터 떨렸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데 그게 흔들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 손이 이렇게 떨리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분리된 것처럼요. 내 몸인데 내 몸 같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도 이상하게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도 동시에 들었어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게 한꺼번에 오는데 어느 쪽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요. 얼마나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남편이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서랍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나요. 놀란 것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차가웠습니다. 아, 들켰구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표정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그 표정이 오히려 더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문을 닫았어요. 그 문 닫히는 소리가 아까 현관문 소리보다 작았는데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봤으면 알잖아. 그쪽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봤으면 알잖아요. 그게 32년을 같이 산 남편이 할 말인가요? 미안하다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봤으면 알잖아요. 언제부터예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떨리는 걸 참으면서요. 오래됐어. 오래됐다고요. 오래됐다는 말이 얼마나 태연하게 나오던지 저는 그 순간 입술 안쪽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지만 깨물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준혁이도 알았어요? 이번엔 침묵이 왔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모른다면 모른다고 했겠지요. 아닌 척이라도 했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만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가슴 안에서요. 실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것이 툭 하고 끊어지는 그 느낌이요. 32년 동안 쌓아온 인내의 끝이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이 몰랐으면 됐잖아. 그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몰랐으면 됐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정수리가 뜨거워졌고 눈앞이 잠깐 흐려졌다가 오히려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그 선명함이 무서웠어요. 무섭도록 또렷하게 보이는 그 얼굴이요. 뭐라고 했어? 반말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요. 32년 동안 저는 그 사람한테 반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도 말을 높여서 했고 억울해도 존댓말로 삼켰어요. 그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은 그게 안 됐습니다. 뭔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물이 차다 결국 넘치듯이 그 한마디에 다 넘쳐버린 거지요. 몰랐으면 됐다고? 지금 그게 말이야? 내 이름으로 된 거야. 내 도장이 찍혀 있어. 내가 찍은 적 없는 도장이. 그게 어떻게 몰랐으면 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준혁이도 알았어. 그렇지? 그 아이도 알면서 나한테 숨겼어. 그게 아버지 드릴 서류였던 거잖아. 나 등쳐먹는 서류를 아들이 날라다 준 거잖아. 눈물이 나오려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더 컸던 건지 아니면 이미 울 기력도 없었던 건지 눈이 뜨거워졌다가 다시 차갑게 식었어요. 이 인간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왔어요.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변명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한테는 제일 잔인했어요. 뭐라도 하면 싸울 텐데 그냥 서 있으니까요. 싸울 상대도 안 되겠다는 듯이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서류를 서랍 위에 내려놓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벽에 등을 기댔어요. 숨을 고르려고 했는데 숨이 잘 안 고여졌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게 불규칙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코로 들어오는 공기가 차가웠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인정하기 싫었던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따지는 건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하나였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복도 끝에 제 방 문이 보였습니다. 그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짐을 싼다는 게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낮인데도 조용했어요. 창밖에서 간간히 바람 소리가 났고 멀리서 아이 뛰는 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옷장 문을 열었어요.
뭘 가져가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뭘 두고 가야 할지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했습니다. 계절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오래된 여행 가방이 옷장 맨 위 칸에 있었어요. 손이 잘 닿지 않아서 발끝을 세우고 꺼냈습니다. 가방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지퍼를 여는데 그 지퍼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조용한 방 안에서 그 소리만 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아까 서류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떨렸는데 짐을 싸는 손은 차분했습니다. 아마 이미 결심이 선 사람의 손이라서 그랬겠지요. 결심이 서면 오히려 떨리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옷을 개어 넣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제가 거기 넣어뒀다는 걸 잊고 있었거든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조금 바랬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었을 거예요.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아이가 새 책가방을 양손으로 꽉 잡고 서 있었어요. 교복 셔츠가 아직 풀이 죽지 않아서 빳빳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긴장되어 있으면서도 뭔가 기대에 차 있는 표정이었어요. 아이가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한 얼굴에 섞여 있는 그런 표정이요.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엄마 나 잘할 수 있지 하고 물었던 기억이 났어요. 잘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해줬지요. 우리 준혁이는 뭐든 잘할 수 있어. 그 말이 지금 생각하니까 참 아프더라고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정말 뭐든 잘했어요. 어머니 속이는 것도, 아버지랑 짜고 서류를 나르는 것도, 전화 받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도 다 잘했으니까요. 에휴. 저는 그 사진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한테 배신당했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이 사진 속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책가방을 꽉 쥐고 서 있던 그 7살짜리 아이는 제가 기른 아이이기도 하니까요. 가방을 닫았습니다. 지퍼를 끝까지 당기고 나서 저는 방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32년을 살던 방이었습니다. 낡은 커튼, 오래된 화장대, 거울 모서리에 끼워둔 작은 메모지들. 다 두고 가는 거였어요. 아깝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근데 이상한 게 아깝다는 생각보다 가볍다는 느낌이 먼저 왔어요. 이걸 들고 나가면 좀 가벼워지겠다는 느낌이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남편 방문은 닫혀 있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꺼내 신으면서 그 문 쪽을 한번 봤어요. 뭔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아까 복도에서 뱉은 그 말들이 제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을 거예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는 환했어요. 낮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환하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이런 날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저렇게 환한데 저는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서 있다는 게요.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안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울처럼 반질반질한 엘리베이터 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영락없이 지친 62살짜리 여자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무너져 있지는 않았어요. 눈이 충혈되지도 않았고 입술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그 얼굴이요. 저 자신이 좀 낯설었습니다.
1층이 됐을 때 문이 열렸어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앞 길가에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봄이 다 지나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그날 바람은 유독 서늘했습니다. 가방을 든 손이 바람에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냐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느냐보다 여기서 나간다는 것, 그것 하나만 중요했습니다. 방향은 나중에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발을 내디디면 발이 알아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은 말은 전화로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 목소리를 지금 들으면 제가 또 무너질 것 같아서요. 아직은 무너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더 걸어가고 나서 충분히 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무너져도 늦지 않을 것 같았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봄 끝자락의 바람이 등을 밀어주는 것 같기도 했고 잡아당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걸었어요. 용서했냐고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지 아니면 끝내 오지 않을지 그건 남은 제 인생이 알려줄 테지요. 제가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용서라는 게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62살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책가방을 꽉 쥐고 서 있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엄마, 나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어. 우리 준혁이는 뭐든 잘할 수 있어. 저는 걸으면서 그 말을 속으로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만큼은 아직 거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 7살짜리 아이한테 했던 그 말만큼은요.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